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예, 많이 보신 거리죠.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취임 연설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국민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국민이 자신의 삶 속에서 국가가 왜 필요한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자원 배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회간접 자본 사업은 당연히 해야겠죠. 이미 시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검토 단계에 있는 대규모 토건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하게 따져서 추진 여부를 정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4대강과 같은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의 정책입니다. 한눈에 확 들어오시죠? 오늘은 이 정책들을 관통하는 가치와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침 1월인데요. 일자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페르니쿠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야. 혁명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일자리가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내수를 확대하고 내수 확대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때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자리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임금에 언제 잘릴지 불안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입니다. 적어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라야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일자리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좋은 일자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부가 먼저 모범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고용이 늘어납니다. 좋은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시간 단축에서 시작됩니다. 밤샘 근무를 하는 부모가 있다면 또 다른 한쪽엔 일자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전진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를 해도 70만 개의 일자리가 자식들에게 돌아갑니다.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공평하지 않은 차별을 모두 없애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바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키겠습니다. 60세 정년 연장을 법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 일자리 혁명의 문입니다.
경제 성장이 잘 돼도 사람들은 의문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과연 나에게 돌아올까? 이런 의문이 드시는 것 당연합니다. 시장이 불공정하기 때문이죠.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소수 재벌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린다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상위 1%의 소득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6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불공평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글 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자 독식의 정글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시장에도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재벌 개혁하겠습니다. 골목상권 보호하고 중소상인 지원하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채무자도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금융위기 때마다 부담은 국민들이 지고 이익은 금융회사와 대기업에게만 돌아가지 않습니까? 금융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 경제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또한 사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또 하나의 축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정글 경제를 탈출하는 저의 가치와 철학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 민주화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입니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은 해방된 조국을 이끌어갈 국정 철학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저도 출마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어떤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제 답은 복지국가입니다. 2013년 복지국가의 원전 복동이가 태어났네요. 축하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았습니다. 예방접종도 동네 병원에서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이 곧 끝나고 출근해야 하지만 집 바로 옆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됐네요. 3시에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 학교에서 좋아하는 리듬 체조를 배웁니다.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마법 천자문을 읽습니다. 취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청년 취업 준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 대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전세값 걱정을 들었죠. 이제 45살이 된 복동씨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필수적인 검사와 입원비, 치료비, 간병비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복동씨는 연간 1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 병을 치료하려면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복동 할머니가 80잔치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한평생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삶이 대한민국을 두근두근 뛰게 합니다.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맥박이 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복지국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려면 정치가 중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 신뢰할 수 없는 정치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면 특권과 기득권이 바뀌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가슴에 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판,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강한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검찰은 그동안 권력의 손과 발이었습니다. 이제 검찰도 견제받고 감시받아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십시오. 우리 정치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더 많은 정치 참여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명령 1호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믿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이제 4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평화가 없다면 이 문들은 도로 닫힐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위기 순간 파국으로 지나지 않게 만들어준 2개의 점이 있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입니다. 경제협력은 평화를 키워줍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2개의 점으로 시작했지만 러시아와 일본의 서부 지역과 함께 동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또 한반도 서부 지역과 중국의 동부 지역을 하나로 묶는 황해 경제권을 만듭니다. 동북아 협력 성장 벨트로 확대됩니다. 한반도 공동시장을 만들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인수위 때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초안을 만들어 2013년에 한미, 한중 정상들과 조율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협의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6자회담 참가국가 정상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합의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안보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유능한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분단체제 극복의 길을 걷겠습니다. 평화를 기반으로 북한을 넘어 대륙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나아가는 길,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열겠습니다. 남북경제연합과 함께 국방경제, 대륙경제로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혀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서 공유한 저희 가치와 비전을 통해 이제 이 정책들을 하나씩 실행해 가겠습니다. 변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12월 19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런 가슴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받기 위해서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윤철 국가비전위원장님, 그 다음에 5개 위원회 위원장님, 박영선 선대위원장님, 이용섭 정책위 의장님, 이상민 공관공 2본부장님 앞으로 단상에 올라와 주시면 후보님과 함께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예, 시작하면 일단 후보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몇 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추가적인 질문은 우리 미래캠프 5개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선대위원장님 또 정책위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예정되어 있는 게 YTN 권중기 기자시죠? 네. 네, 자리를 먼저 좀 작성을 해주시면. 예,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질문은 그것에 조금 집중해서, 한정해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기자, 예, YTN 권중기 기자 해주십시오. 네, YTN의 권중기 기자입니다. 네, 국민들은 실제로 공약 내용만큼이나 실제로 이 공약들이 실천 가능할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민주당에서는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 부담률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일부에서는 실제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00조 원 이상의 매년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님께서는 지금 내놓으신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할 걸로 보시고, 그리고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이용섭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공약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시행될 수 없다면 진정한 좋은 공약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번에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가장 주안점을 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말자.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내걸고 있는 공약,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원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데요. 현재 재원 전체 규모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계속해서 공약이 발표되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단일화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면 또 정책이 일부 조정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최종 이제 규모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이것은 이미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지난해 9월 그리고 금년 4월 11일 총선 때 발표를 했습니다. 세금 많이 걷어서 하는 공약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는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그래도 부족한 예산은 조세개혁을 통해서 조달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불효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 중복된 예산, 시급성이 떨어진 예산이 참 많습니다. 우선 재정개혁을 통해서 절감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약 343조가 되기 때문에 5%를 절감하면 여기서 17조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 절감한다는 게 매우 어렵지만 저는 문재인 후보의 혁신성 그리고 의지가 작동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복지개혁입니다.
현재 복지는 12개 부처에서 약 128개의 복지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낭비성 복지 그리고 기여하지 않는 복지 지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보면은 현재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건강보험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재산이나 소득이 많이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사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런 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포함을 시키면 여기서도 약 6조 원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한 것은 이제 조세개혁을 통해서 조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 참여정부 마지막에 조세부담률이 21%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19.3%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분단돼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 재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19%대로 조세 부담률을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국가의 길을 포기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참여정부 수준으로만 올려도 2%포인트 조세 부담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GDP가 1,3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2%를 곱하면 26조가 1년에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제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하면 충분히 우리가 발표하고 있는 공약 재원을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하게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조그만 보충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용섭 정책위원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관심사는 그 많은 이 복지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섭 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 방법들에 더해서 저는 적어도 지금 수준보다는 어쨌든 정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세의 기본 방향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해서 참여정부 정도 수준으로 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재벌기업, 대기업들에게 아주 거의 편중되어 있는 조세 감면 여러 가지 특례 제도들을 정비를 해서 재벌기업, 대기업들의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를 하고요. 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에게는 아무런 세부담의 전가 없이 우리가 설명해 드리는 경제민주화나 복지정책들 충분히 다 시행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예, 이어서 질문하실 기자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KBS 김종수 기자. 예, 저 KBS 김종수입니다. 오늘 그 발표하신 정책 잘 보고 들었고요. 그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그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이라는 건 이미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천하겠다.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 이거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그 정책이라는 것이 또 상대국이 있는 정책일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추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단순히 경제 협력이나 개성공단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관계가 순식간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 후보님께서 직접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초안 마련이라고만 언급하셨지만 방향이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문제는 지금 남북 간의 신뢰관계가 지금 이제 파탄나 있는 것이죠. 남북 관계의 신뢰만 되찾는다면 민주정부 10년 동안 발전시켜 놓았던 남북 관계의 그 14 정상선언을 함께 했던 그 출발선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를 지나고 저희가 가장 아프게 남았던 것은 14 정상선언이 임기 말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행할 시간을 저희가 갖지 못했고, 그러고 곧바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실천 의지가 없는 아주 적대적인 대결적인 그런 철학이나 이념을 가진 정권으로 이렇게 정권이 넘어감으로써 14 정상선언의 정신이 완전히 퇴색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 1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곧바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북한과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착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제가 당선되면 곧바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침식부터 참석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첫 해에 미국과 중국 정상들과의 교류를 거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시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신뢰 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북한도 거기에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14 정상선언으로 우리가 발전시킨 바가 있었고,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육자회담에 우리 9.19 합의 또 2.13 합의를 통해서 그 해결 방안을 합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그런 합의들을 실천하는 그런 자세만 가진다면 북한의 핵 문제와 함께 남북 간의 평화 곧바로 다시 구축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후보님 이제 앞으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예, SBS 김지성 기자님. 네, 저 SBS 김지성이라는데요. 후보님께서 오늘 그 새정치분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강화시키겠다고 거듭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그 의원수 감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는지, 또 지금 안철수 후보 측과의 그 새정치 공동선언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필요하지만 오히려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어떤 그 기능은 더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 개혁 방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에 또 비해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아예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이렇게 줄여나가자라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새정치 공동선언을 위해서 양쪽이 지금 협의하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그 공통분모를 찾아서 국민들께 새정치 공동선언의 한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없으시면 이것으로 그 정책 발표를 마치고요. 이 기자 발표 끝난 뒤에 따로 브리핑을 또 드리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안철수 후보는 며칠 전 만남을 통해서 가치와 정책을 함께하는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제가 발표했던 정책 공약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마침 오늘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들을 우리가 보면 저와 안철수 후보와의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책들도 제가 짐작컨대는 아마 차이보다는 공통 분모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안철수 후보 측이 빠른 시일 내에 이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단일화 이후에도 함께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단일 후보가 되는 측에서 책임지고 실천하고 이행한다는 그런 약속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정치 공동선언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정치 공동선언의 내용 속에 담든 또는 그와 별도로 하든 어느 쪽이든 빠른 시일 내에 이 정책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 측과 빨리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그렇게 또 안철수 후보 측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 공약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미래캠프 위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선대위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